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란의 한가운데서 일본 최고의 맹장이 이끄는 부대가 조선의 한 사찰을 아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불태웁니다. 바닥에는 막 승려들의 피가 낭자하고 값비싼 금동불상이랑 보물들이 널려 있죠. 네, 아주 처참한 광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적장이 그 수많은 금은보화랑 같이 챙긴 아주 기묘한 물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쯤 불타버린 작은 나무 토막이었어요. 나무 토막이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젊은 조선의 승려가 오직 그 나무 토막이랑 빼앗긴 종이 뭉치를 되찾겠다고 무기를 둔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눈밭을 뚫고 걸어 들어갑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불탄 나무 토막에 뭐가 새겨져 있었길래 이 승려는 목숨을 걸고 적장의 군막으로 뛰어들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묘한 추격전의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는 그 거대한 전쟁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리는 건 약간 정밀한 지도나 연표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몇 년도에 누가 이겼고 뭐 그런 것들이죠. 네네. 뭐 어느 장군이 이겼고 국경선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같은 결과물들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들, 그러니까 그 전술 기록이라던가 평양성 탈환의 생생한 묘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눈밭의 추격전 기록을 싹 다 모아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끈적하고 처절하고 그 뭐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진흙탕 같은 혼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그 물리적인 무기나 병력이 부딪히는 1차원적인 승패, 그걸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거죠. 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절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코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혼란의 스케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1591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네, 그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시 조선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죠. 무려 3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게다가 이들은 그저 막 머릿수만 채운 징직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실전 경험이 뼈에 새겨진 베테랑들이었단 말이죠. 33만 명이라는 숫자도 압도적인데 저는 자료 보면서 더 소름 돋았던 거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심지어 히데요시가 이 전쟁 스케일을 키우려고 그 유럽의 거대한 범선인 갤리온 선박까지 사들이려고 했다면서요? 아, 맞아요. 포르투갈 측의 거절로 무산되긴 했지만 바다 건너 대륙 전체를 삼키겠다는 그 야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그 일본군이 움직이는 방식, 그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약간 사람을 갈아넣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전쟁 기계 같았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조선의 정규군을 초반에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그들의 4단계 공격 전술에 있었습니다. 부대를 3진, 4진으로 쪼개서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했죠. 톱니바퀴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 건가요? 먼저 제1진인 기병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조선군의 측면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짭니다. 그럼 퇴로가 막히고 혼란에 빠지겠죠. 그 틈을 타서 제2진인 조총병들이 전진에 일제 사격을 퍼붓는 겁니다. 와, 그 조총이라는 신무기 화력도 화력이지만 그 엄청난 소음이랑 연기가 주는 심리적 공포가 진짜 어마어마했겠어요. 엄청났죠. 그렇게 앞줄이 쓰러지고 진영이 무너지면 바로 제3진인 궁병들이 곡사로 화살을 비처럼 쏟아부어서 반격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진 창건병이 고함을 지르면서 돌진해가지고 백병전으로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포위, 타격, 제압, 선멸. 와, 진짜 기계네요. 네, 이 과정이 정말 기계처럼 돌아갔어요. 게다가 그 부대 안에는 전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 물자 수송부대,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할 의사랑 승려들까지 비전투 요원으로 딱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려들까지요? 오늘날의 현대전 시스템이랑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네요. 맞아요. 정말 체계적이었죠. 잠깐만요. 시스템이 그 정도로 완벽했다면 당시 조선 관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겠네요. 눈앞에서 1진, 2진이 막 교대로 몰려오는데 정규군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때 역사책의 흐름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아주 뜻밖의 변수가 등장하잖아요. 무기를 든 승려들, 바로 의승군이죠. 네, 전장에 승려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어떤 모순을 발견했어요. 승려가 무기를 든다는 것. 이게 불교 교리상 가능한 일인가요? 불교의 가장 절대적인 계율이 살생금지,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핵심 교리죠. 이건 그 평생을 완벽한 평화주의자로 살아온 사람한테 너 평생 믿어온 신념 꺾고 오늘 당장 사람 찔러 죽여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적 신념을 스스로 깨버린다는 게 당시 승려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타격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의승군이 마주했던 가장 뼈아픈 인간의 딜레마였습니다. 73세의 노승 서산대사가 49세의 제자 사명대사에게 경문을 보내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우니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고요. 네네, 다급하게 보냈죠. 근데 사명대사가 그걸 받고 즉각 칼을 빼든 게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이 서신을 들고 아주 깊고 철학적인 고뇌에 빠져요. 평생을 수양해온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 손으로 파괴해야 하는 거니까요. 와,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겠네요. 그런데도 결국 승복 대신 갑옷을 입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 딜레마를 돌파한 겁니까? 사명대사는 결국 아주 본질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존중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죄 없는 백성들이 잔혹하게 도륙당하고 있는데 내 개인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산속에 숨어서 불경만 외우고 있는 것. 과연 그것이 진정한 부처의 자비인가? 아, 그렇게 접근을 했군요. 네, 사명대사는 아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더 큰 죄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리라는 텍스트의 껍데기를 딱 깨버리고 생명 구원이라는 종교의 본질을 실천하기로 한 거죠. 와,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이 오염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을 구하겠다. 이거 완전 살신성인의 결단이네요. 이 부분을 좀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병력 충원이 아니거든요.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군대가 백성을 버리고 무너진 상황에서 민중이자 종교인들 스스로가 사상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발적인 국가 방어망으로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처음 사명대사가 모은 병력은 200명 남짓이었지만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길에 이 철학에 동조하는 승려들이 막 몰려듭니다. 순식간에 1000명으로 불어나죠. 1000명으로요? 네. 그리고 평양성 외곽에서 서산대사의 1500명과 합류하면서 무려 2500명 규모의 거대한 의승군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스케일이 확 커졌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500명이 모였다고 쳐도 이분들이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맨날 무건 수행하고 참선만 하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적이고 잔혹한 일본의 베테랑 병사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어떻게 싸웠을지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학살당하기 딱 좋은 조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전장의 영상은 완전히 정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승려들에게는 일본군이 갖지 못한 3가지의 압도적인 이점이 있었거든요. 오, 3가지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 엄청난 체력이었습니다. 매일 그 험준한 산사를 오르내리면 수행하던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근력과 지구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 하긴 옛날 절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지리적 지식입니다. 탁발을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산길, 샛길을 아주 훤히 꿰뚫고 있었죠. 평야에서 딱 진영을 갖추고 싸우는데 익숙했던 일본군을 이 산악게릴라전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와,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빠지니까 적들 눈에는 막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슨 귀신처럼 보였겠어요. 맞아요. 오죽하면 일본군 사이에서 조선 승려들은 축지법을 쓴다. 이런 공포에 질린 소문이 막 돌았을 정도니까요. 축지법이요? 야, 대단하네요. 그럼 3번째 이점은 뭡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바로 생사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열이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신념으로 무장한 이 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력이 전장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함으로 발현된 거죠. 체력, 지리파악,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멘탈. 와, 이건 완전히 완벽한 비대칭 전력이네요. 자, 이렇게 신념으로 뭉친 의승군이
드디어 평양성에 도착합니다. 평양성은 당시 전쟁 양방을 가를 절대적인 요충지였죠. 네,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병들만의 힘으로는 그 요새화된 성을 탈환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엄청난 규모의 정규군이 딱 등장하죠. 1593년 1월에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이끄는 4만 명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조선군, 의승군, 명나라 대군이 합세한 이 첫 대규모 탈환전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료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던데요.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란봉에 진을 친 일본군은 막 오색 깃발을 꽂아놓고 끓는 물이랑 커다란 돌을 굴려 내리면서 아주 결사적으로 항전했어요. 끓는 물이요? 어우, 끔찍하네요. 이에 맞서는 명나라 연합군의 공성전 메커니즘은 이게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는 화력이 돋보였는데 기록을 보면 명군이 대포를 막 일제히 발사하니까 산악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와, 4만 명 규모의 화력이니까. 네, 그리고 그 얼어붙은 빙판 위로 수만 마리의 말발굽이 막 달리면서 깨져나간 얼음 조각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짙은 안개처럼 공중에 막 피어올랐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끓는 물이 막 쏟아지고 포탄 소리에 고막은 터질 것 같고 깨진 얼음태편이 얼굴을 때리는 아수라장. 와, 그 혼란 속에서 명나라 제독 이여송의 지휘 방식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무자비하더라고요. 네, 전시의 리더십이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단면이죠. 공성전 초반에 그 빗발치는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겁을 먹은 명나라 병사 하나가 뒤로 살타 물러섭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여송이 지체 없이 칼을 뽑아서 그 병사의 목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칼을 치켜들고 전군에 소리칩니다. 가장 먼저 성벽에 오르는 자에게 은 5,000냥을 주겠다. 은 5,000냥이요? 와, 목숨을 담보로 한 엄청난 성과급이네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탐욕이랑 더 큰 공포로 싹 덮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극단적인 채찍과 단근 전술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절강성 출신의 군사들이 기어이 성벽을 기어 올라서 선도 진입에 성공을 하죠. 방어선이 뚫린 거네요. 네, 방어선이 딱 뚫리니까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밤중에 대동강 얼음판을 타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그 숲속에 매복해 있던 사명대사와 승병들이 치고 나오는 거죠. 아, 거기서 의승군이 활약하는군요. 산길을 장악하고 퇴로를 끊어버린 승병들이 도망치는 일본군을 막 추격해서 무려 2,000여 명의 목을 베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승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죠. 명나라 개입으로 무려 7개월 만에 평양성을 되찾았고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냈으니까 전쟁 판도가 바뀐 건 확실합니다. 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여기까지 들으면 청취자 여러분도 명나라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명나라 참전이 조선에게 은혜로운 구원이기만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 동맹의 속내가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일본 측 기록조차 명나라 참전이 전세를 뒤집었다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계산법은 지독하게 냉혹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현대의 강대국들이 제3국에서 벌이는 대리전 양상, 그거랑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의 집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명나라의 진짜 목적은 조선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군의 칼끝이 그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 본토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방어선을 딱 조선 땅에서 끊어내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겁니다. 아,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였네요. 네. 그래서 평양성 전투 이후에 승기를 잡은 조선 장수들이 지금 당장 밀어붙여서 적을 완전히 섬멸해야 한다.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명나라는 이걸 철저히 묵살합니다. 왜요? 이겼을 때 밀어붙여야죠. 자기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동의도 없이 일본이랑 비밀리에 강화회담, 즉 휴전 협상을 시도해버려요. 정작 불타는 집의 주인인 조선은 철저히 배제된 채 말입니다. 아, 이거 들을수록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네요.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러 왔다는 강대국은 뒤에서 적당히 땅 나눠갖고 전쟁 끝내려고 흥정을 하고 있었더니 참 뼈아픈 역사죠. 결국 그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장 밀어낼 수 있었던 적을 놓치고 전쟁은 몇 년이나 더 질질 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죠? 그렇습니다. 동맹이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국가의 안위를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정치적 배신은 전선의 최전방에서 더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어떤 식인가요? 강대국들이 뒤에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최전선에서 물리적인 영토를 피로 지켜내야 했던 건 결국 또다시 민단의 힘, 즉 승병들이었거든요. 그 참혹한 예시가 바로 팔공산성 전투입니다. 아, 팔공산성. 저도 이 팔공산성 전투 기록은 읽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양성 탈환하고 한양 수복한 뒤에 일본군이 다시 북상하는 걸 막으려고 대구 팔공산성에 방어선을 쳤을 때 일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삼형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이랑 그 경상도 관찰사가 지휘하는 수천 명의 정규 관군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일본군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진짠가요? 네,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정규군을 통솔하면서 끝까지 백성을 지켜야 할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경상도 관찰사가 일본군 기세에 질려가지고 수천 명의 관군에 이끌고 성을 버린 채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나라 지키겠다고 산꼭대기 요새에 딱 올라왔는데 양옆을 지켜주던 든든한 정규군 수천 명이 무기를 다 버리고 우르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눈앞에는 막 사례를 띤 일본군이 칼을 갈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텅 빈 산성에 나를 포함한 승려 몇십 명만 덩그러니 감겨진 상황. 그 뼈가 시리도록 고립된 공포 속에서 삼형대사가 등 돌려 도망가는 그 관찰사의 뒷모습을 향해 이렇게 외치잖아요. 잘 도망가시오. 난 여기서 죽겠소. 와, 그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선언이었죠. 삼형대사와 남은 승병들은 도망치지 않고 가장 가파른 절벽 위로 딱 올라가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기어 올라오니까 가지고 있던 화살을 정말 쉴 새 없이 쏘아부어요. 근데 인원도 적은데 화살이 금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화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요? 산 위에 있는 그 거대한 바위랑 돌덩이들을 지렛대로 밀어서 일본군 머리 위로 굴려내립니다. 아, 아까 평양성에서 일본군이 쓰던 전술, 그걸 그대로 되돌려준 거군요. 중력이랑 지형을 이용한 아주 완벽한 방어술이네요. 맞습니다. 산길의 가장 좁은 목을 장악하고 집채만한 바위를 막 굴려내리니까 아무리 훈련된 일본군이라도 속수무책으로 짓눌려가지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위가 굴러오는데 뭐 조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이 끈질기고 처절한 저항에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일본군은 결국 팔공산성 공략을 포기하고 퇴각해버립니다. 와, 국가의 녹을 먹는 정규 군대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정작 시스템 바깥에 있던 소수의 종교인들이 돌덩이를 굴려가면서 성을 지켜냈다. 현재 보현사라는 절에 가면 당시에 삼형대사가 썼던 그 낡은 투구랑 칼이 아직도 서늘하게 남아있다고 하죠. 네, 팔공산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관군이라는 어떤 제복이나 시스템의 이름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바닥을 딱 지탱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과 그들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 그걸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건이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팔공산성이 피를 흘려가며 물리적 공간을 사수했던 현장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결이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총칼이 아니라 조선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정신과 문화를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추격전입니다. 아, 사도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군요. 네, 우리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평양성에서 패배하고 남쪽으로 막 쫓기듯 후퇴하던 일본 제1의 맹장, 바로 시마조 요시히로 부대 이야기입니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가던 시마즈는 조선의 대자함이라는 사찰에 딱 들이닥쳐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릅니다. 아까 그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거네요. 네, 병사들은 막 금으로 만든 화려한 금동불상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시마즈가 개인적으로 챙긴 전리품 목록을 보면 아주 기괴합니다. 기괴하다고요? 금동불상 말고는 뭘 챙겼는데요? 금동불상뿐만 아니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향로, 비단으로 만든 불경, 그리고 불길에 반쯤 타버린 작은 나무 목판 하나를 집어듭니다. 불탄 나무 목판이요? 네, 그 목판에는 한자로
법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게다가 불상 밑동을 부수고 그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왕실의 비밀 기록 문서까지 싹 찾아내서 챙깁니다. 아니, 일반 병사들이야 당연히 금괴나 불상에 눈이 돌아가겠지만 맹장 중에 맹장이라는 심화주는 왜 그깟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랑 종이 쪼가리에 집착을 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대자암 출신의 젊은 승려 연각이라는 분이 절이 불탄 걸 보고는 막 눈이 뒤집혀서 심화지 부대를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밤낮을 눈밭을 헤치고 달려가서 기어이 적장 심화제 군막 안으로 잠입을 하잖아요. 네, 홀로 뛰어든 거죠. 상식적으로 이미 절은 다 타버렸고 무장한 적병 수만 명이 우글거리는 막사에 나 홀로 뛰어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금동불상 하나 찾자고 자기 목숨을 던진 건 아닐 테고요. 네, 금불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각이 목숨을 걸고 기어코 되찾으려 했던 건 바로 빼앗긴 기록과 정신이었습니다. 기록과 정신이요?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본 두 사람의 아주 소름 돋는 철학적 대치를 목격하게 됩니다. 군막 안에서 연각이 칼을 딱 뽑아들고 심화지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문서를 내놔라. 그것은 전쟁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와, 전쟁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것. 문장 자체가 엄청난 무게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자 심화지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거나 당장 연각의 목을 베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베어버리는 대신에 자기가 훔쳤던 그 귀중한 왕실 문서를 연각의 발밑에 툭 던져서 돌려줍니다. 대신 자기가 쥐고 있던 그 불탄 법자 목판 있죠? 그걸 눈앞에 딱 들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문서는 가져가라. 나는 이것을 남긴다. 전쟁이 끝나면 어느 쪽이 더 오래 남는지 보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심화지는 조선의 기록은 돌려주면서 그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법자 목판은 자기가 끝까지 쥐고 가겠다. 이런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네요.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심화즈라는 인물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는 게 그 남의 땅을 뺏고 쌀과 금을 약탈하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요. 그럼 진정한 승리란 뭔가요? 궁극적인 전쟁은 바로 그 나라의 영혼, 정신, 철학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심화즈는 그 불탄 목판에서 조선 사람들의 절대 꺾이지 않는 코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소유함으로써 정신적인 우위를 싹 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와, 소름이 쫙 돋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승려 연각의 통찰력도 진짜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 건물, 그건 뭐 불타면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다시 지으면 그만이죠. 네, 다시 지우면 되죠. 하지만 국가의 기억과 역사가 담긴 기록물,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칼과 창에 부딪히는 그 야만의 시대에 적장과 이름 없는 승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끝까지 쥐고 있느냐. 이게 진짜 승패를 가른다는 깊은 철학적 동의를 이미 이루고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역사의 가장 처절한 현장, 그 한가운데서 피어난 아주 숭고한 정신의 대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조총과 갤리온 선박으로 무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대한 전쟁 기계, 거기에 맞서 살생의 딜레마를 딛고 일어선 승려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네, 사명대사의 고뇌가 있었죠.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명나라 대군의 포성 속에서 엇갈렸던 국제정치의 아주 냉혹한 계산법도 확인을 했고요. 믿었던 정규군이 싹 도망쳐버린 텅 빈 팔공산성에서 바위를 굴리며 버텨낸 인간의 처절한 의지를 마주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었죠. 네, 그리고 방금 전 그 불타버린 절터에서 작은 나무판 하나랑 종이 기록을 두고 벌어진 두 인물의 영혼의 대치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과정들은 결코 박물관에 박제된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와 병력, 그리고 강대국의 지원 같은 물리적 힘이 눈에 보이는 전투의 양상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네. 결국 그 밑바닥에서 역사의 궁극적인 향방을 이끌어가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신념, 문화, 역사의식이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입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역사책의 아주 깔끔한 지도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역사는 절대 그렇게 깨끗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들여다보신 이 임진왜란은 누군가가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무기를 들고 피를 토하면서 산꼭대기에 남아 돌을 굴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탄 나무 토막이랑 종이 뭉치를 쫓아 눈밭을 달렸던 그 아주 끈적하고 치열한 인간들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려진 거친 지도였습니다. 네, 인간의 이야기죠. 자,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를 둘러싼 현대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굳게 의지하고 있던 모든 물리적인 방어막이나 든든한 금동불상 같은 자본, 명예, 스펙들이 오늘날 한순간에 싹 다 불타 없어진다면 만약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저 시베리아 같은 눈밭을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법자가 새겨진 목판, 즉 당신만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코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아주 번쩍 깨울 아주 흥미롭고 날카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깊이 있는 눈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